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좌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의 권리 분석에 관한 강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쓰는 용어로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 권리 분석이 반드시 경매 시장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 관계에서는 모든 거래 영역에서 그 사전에 이 권리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6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 분석이 무엇이냐,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권리 분석과 관련한 지식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이 도대체 이제 뭐야? 우리가 권리 분석이 뭐야? 라고 할 때 교과서에서는 뭐야? 라고 안 쓰지요. 권리 분석의 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뜬 내용을 보시면은, 자, 다음의 표에서 X 부동산의 매수 신청 가격은 얼마랄 것인가? 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 이 X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보니까 시세는 2억 원이고, 소유자는 갑이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 최저 매수 신청가는 1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보니까 현재 3개가 있네요. 권리 1, 권리 2, 권리 3이 있습니다. 권리 1에서는 X 부동산에 성립한 1번 저당권, 1번 근저당권이 있더라.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즉 비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이 있더라 이거죠. 또 권리는 각각 X 부동산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갖는 보증금 반환 채권 4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에 대해서 갖는 4천만 원의 채권 보존을 위해서 X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권리 3개 총액을 보니까 총액은 5천에다가 4천, 4천 해서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현재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경매를 통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3가지 권리가 나에게 부담으로 인수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멸하고 나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1억 3천 이 권리가 전부 다 나에게 부담으로 인수되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1억 3천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시세가 2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억 원에서 그 부담 추가되는 1억 3천을 뺀 얼마 이하? 바로 7천만 원까지를 최고 한도로 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 3개가 모두 소멸해. 하나도 인수되는 것이 없어. 그냥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3가지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냥 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야. 이렇게 될 경우라면은 일단은 시세 2억 원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2억 원 미만까지로 해서 내가 적당한 X를 정해서 매수 신청해서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권리 분석이 뭐야 하는 것은 이런 경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그 매수 신청가 그대로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최고 한도액 얼마까지를 해서 매수 신청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다. 그리고 권리 분석의 실질적 내용이다. 권리 분석의 실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요, 이 3가지 권리는 모두 경매되면은 소멸합니다. 권리 1도 소멸하고, 권리 2도 소멸하고, 권리 3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냥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세 2억 원까지니까 시세 2억 원까지 취득할 수 있고, 현재 이 최저 매수 신청가가 1억 6천만 원에 나왔다면은 당연히 1억 6천만 원 이상으로 매수 신청해서 2억까지 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잘 머리를 굴려서 매수 신청하고 그 경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 분석인데, 그러면은
경매 시장에서만 필요하냐? 자, 이게 경매 시장에 난 부동산이 아닙니다. 경매 시장에 난 부동산이 아니고 일반 이제 거래 상대방 이 부동산을 갑이 일반 거래 시장에 내놨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갑하고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도 이런 권리 관계를 파악해서 이때 물론 파는 매도인이 내가 전부 책임질게, 내가 전부 이걸 없애줄게라고 약속은 하겠지만 그걸 안 지킬 경우에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권리 분석을 해서 과연 내가 이것을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런 권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따질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권리 분석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하느냐? 지금 이제 앞에서 그 의의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당연히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법 관계에서는 이 권리 분석이 그 완벽한 권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즉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부담으로 인수되는 그런 부담으로,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부담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느냐, 인수되는 권리 등이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인데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공법 관계에서는 또 권리 분석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을 경영하는 그런 이제 공장 용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뭐 각종의 이제 건축 허가 등을 신청을 해보니까 그 토지에는 내가 원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를 일정한 그 법적 규제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더라 이거죠. 그럼 나는 전혀 쓸모없는 나의 용도에 쓸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법관계의 권리 분석도 필요한데 이 공법관계에서 이 권리 분석은 그 어떤 부동산에 관한 이용규제, 또 그 부동산에 관한 어떤 취득규제, 소유규제죠. 그래서 취득규제 이런 것 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법상 제한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권리 분석을 가장 크게 보면은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이런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도 이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강좌에서는 이 사법상 이 앞에서 의의에서 봤던 그런 권리 분석을 파악해보고 또 공법상의 이런 이용 규제 등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리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대 가장 기본적으로 실체법에 관한 지식하고 절차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우리 이제 법을 분류할 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분하는데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 반면에 절차법은 실체법이 규정한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그 실현 절차를 규정한 법을 이것은 이제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실체법에 속하는 대표인 것이 이것이 이제 민법. 그리고 이 절차법에 속하는 것이 대표인 것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다 이렇게 되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래서 이 권리 분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또는 도구는 바로 민사법입니다. 민사법이라는 것은 실제법인 민법하고 민법의 절차법인 이런 절차법을 합쳐서 민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권리 분석에 필요한 도구는 민사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법을 기초로 해서 이 사법관계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사법 중에서 특히 이제 민법 지식이 핵심 지식이 되는데 실제법으로서 이 민법에 있는 물권 변동의 법리, 이 물권 변동의 법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성립과 효력, 물권의 성립과 효력, 물권은 어떻게 성립하고 물권은 어떤 효력을 갖느냐 이 부분.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의 법리와 대의변제 이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권리 분석에 필요한 민법 지식의 일부가 됩니다. 민법은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민법 지식 전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권리 분석에 필요한 민법의 부분 그 필요한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특별법상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별법을 마련해서 특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지요. 그런 특별법상의 임대차 그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우리가 민법 이론으로 습득하면은 그걸 도구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권리 분석 강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그 도구로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적인 권리 분석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실전에서 그것을 실제로 자신이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절차를 거쳐서 민사집행법에서 이 경매 절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민법 이론, 이 실체법 지식은 전문적인 이 공부를 하고 법률 지식을 가져야지만 이걸 할 수 있고요. 이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는 특별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절차를 직접 몇 번 경험을 해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차 서식을 몇 번 작성해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권리 분석 강좌에서는 이 부분은 이론으로서 다루고 이 부분은 이제 실무로서 현장 경학 등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 강좌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듯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필요한 지식을 함께 플러스 하지만 현장 경학 등은 별도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근처 법원에 가서 경매업종을 가서 보시면은 금방 한두 차례 가보시면은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요하는 부동산 시장, 앞에서도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사인 간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매도해서 그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런 권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따라와서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멸하고 마는 것이냐, 이런 것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런 일반적인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의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 추심의 법리와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 이 채권 추심의 법리에 따른 그런 이제 이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형성되게 되고요. 다음에 담보권 실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징수와 부동산 공매 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공매라고 하고 이제 경매라고 하는데 용어를 좀 달리 쓰는 거죠. 이 세무서장이 조세 납부 의무자가 조세 납부 의무를 게을리할 때는 그 조세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 처분에 의해서 그 납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고 그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해서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조세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공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권리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이제 이 절차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이 두 가지 경매는 이것을 임의경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강제경매 이렇게 용어를 쓰죠. 요 채권 추심 및 법률에서 나온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를 임의경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의 것이고 이건 관할 법원이 집행합니다. 관할 법원이. 그다음 이제 이 조세 채권에 의한 이 공매 시장에 나온 그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의하고는 이건 관할 세무서장이 이것을 진행하죠. 세무서장이.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경공매 이렇게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공매를 할 때 경매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매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 매매를 줄임말이고 공매는 이제 공개 매각을 줄임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계약의 경쟁 체결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보통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용어를 경매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요. 이 경매라고 하는 자체가 경쟁 매매를 줄임말이죠. 경쟁 매매. 공매는 뭔데 하면은 이 공매라고 하는 것은 공개 매각을 줄임말이다. 뭐 공매 이렇게 얘기하고 경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1대 1의 관계에서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서로 이제 흥정해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매매라는 것은 매수인을 2인 이상 다수로 정해두고 그 다수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토록 하는 겁니다. 그 경쟁토록 하고 그 경쟁자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매매 계약과 내용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의 경쟁 체결, 바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이제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이렇게 매수인을 2인 이상 다수 정해서 그 다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토록하고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경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의미의 경매는 다시 좁은 의미의 경매하고 이제 입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협의의 경매, 본래의 경매죠. 좁은 의미, 그리고 입찰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로 경매라고 할 때는 이 매수인 상호 간에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 조건을 알면서 경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 이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들 간에 다른 경쟁자들 간의 경쟁 조건을 알지 못하면서 경쟁하는 것을 입찰이다라고 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쓰는 폰입니다. 이 폰을 여러분에게 좀 팔고자 합니다. 이 폰에다가 이 지갑까지 또 여기 각종 필요한 카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모두 여러분에게 드린 조건으로 팔겠습니다. 자, 1,000만 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자,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1,000만 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500만 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자, 500만 원. 1,600만 하소 카메라입니다. 이쪽은 800만 하소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메모리 용량이 32GB. 자, 500만 원에 사실 분 안 계십니까? 100만 원에 사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경매 중에서 내려가는 경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경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1,000만 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제시했을 때 그중에 누군가 가장 먼저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을 내려서 500만 원에 사실 분 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가장 먼저 내가 사겠다면 계약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또 내려가는 거죠. 이게 내려가는 경매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가장 통상적인 이제 올라가는 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사실 분은 사주고자 하는 가격을 호가해 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럼 이제 저분이 여기서 100만 원 불렀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난 200만 원. 저쪽 분은 300만 원. 처음 부른 분이 다시 400만 원. 이게 뭐냐? 서로가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400을 불렀어? 좋아, 나는 500. 저 500 불렀어? 난 그러면 포기해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그래? 난 550.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경매죠. 올라가는 경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매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 요건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입찰은 뭐냐? 입찰이라고 할 때는 경쟁자들 간의 경쟁 조건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을 팔겠습니다. 이 물건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A4 용지에다가 자신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봉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창구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붙였어요. 이건 뭐다? 바로 입찰에 붙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요. 뭐지만 이제 내 생각에 저거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 100만 원 사면은 타당할 거야. 100만 원 해서 아무개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응했습니다. 응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 응찰하죠. 그럼 그 응찰한 것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100만 원 사겠다는 사람, 200만 원 사겠다는 사람, 500만 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에 응찰한 사람이 가장 최고가다. 그럼 이제 제가 누구에게 팔 것이냐? 바로 500만 원 응찰한 사람에게 당시에게 팔겠소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입찰이죠.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 나온 그런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경쟁 매매 중에서 이런 경매, 내려가는 경매 또는 올라가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거쳐서 처분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호가경매에 의해서 이것을 처분합니다. 또 한편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찰의 방식으로 이것을 처분하게 됩니다. 입찰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절차에서도 그 공매 시장에 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한 경매 방식으로 공개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부분이 부동산 권리 분석으로서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공매 시장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찰의 방식에 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경쟁 매매로서 입찰 그리고 이 경쟁 매매로서 공개 매각 모두 다 입찰의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하는 성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매매. 우리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의 하나입니다. 매매는 두 당사자 가운데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할 것을 약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권은 이제 양도성 있는 재산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동산, 물건, 권리, 모든 그런 재산권이 그 성질상 양도성이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도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금전으로서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그래서 금전 채무가 여기서는 성립하고 이 재산권의 이전 채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매매에 배용된 것이 뭐다? 바로 경쟁 매매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어떤 거래 단위가 아니고 바로 뭐의 하나다? 매매 계약이 하나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수시로 체결하는 매매 계약이 하나인데 다만 이제 이때 당사자가 그대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사자 일방을 다수로 해서 이 다수의 상대방으로 경쟁토록 하고 그 경쟁자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 매매 내용을 제시하는 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바로 경쟁 매매로서 경매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항상 수시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십니다. 오늘도 매매계약 체결을 했느냐? 내가 뭐 음료 하나 사 먹었다. 뭐 음식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 전부 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신 거죠. 뭐 커피 한 잔 사서 드셨다. 또 매매계약 체결해서 그 커피를 취득해서 한 잔 드신 거고. 그래서 항상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데 뭐 경매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매매 한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까지 현재 부동산 경매가 뭐야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 권리 분석이 필요한 시장, 어떤 데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느냐,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의 경쟁체로서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폈고요.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